Yeah, good afternoon, and welcome to the most interesting session in Jeju Peace Forum for the day. Of course, I'm excluding the occasion yesterday about the Secretary General Ban Ki-moon's press conference. That was actually took away our attention in this Peace Forum. By the way, if you allow me, since almost everybody in this room are unfortunately native speaker of Korean. You all speak Korean, so if our distinguished guest allow me, I'm going to speak in Korean for the session, and I also have a confidence in the translating the back there. So 지금부터 제가 그러면 우리말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은요. 그리고 발표자 1번하고 저 UNDP에서 오신 분들은 그 영어로 진행을 하시고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먼저 여기 세션에 와주신 거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카이덱이라고 국제개발협력학회, 그러니까 국제개발 ODA, 국제개발협력, 요즘 얘기하고 있는 다양한 해외에서의 개발 활동을 하는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모임인 개발학회가 있습니다. 그 학회의 학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션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세션이 구성된 배경을 짧게 말씀드리면요.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코이카가 이 제주 평화 포럼에 대한 아젠다가 단지 시큐리티 문제를 넘어서서 개발, 환경, 다양하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아젠다를 포괄하는 포럼이 돼 가면서 이 개발 문제를 다루게 되는 후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하고 카이덱 개발협력학회가 공동으로 이 세션을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발표자분들과 토론자분들을 소개를 먼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김인 한국제협력단 전략이사님의 인사말과 함께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괜찮으시면 좀 오고 잠도 오고 하는데 박수를 좀 크게 맞춰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먼저 한국국제협력단의 김인 전략이사님입니다. 예. 그리고 바로 옆에 앉아 계신 분이 경희대학교 국제대학원의 곽재성 교수님입니다. 그리고 옆에 앉아 있는 일본선 두 번째 발표자가 타스푸미 야마가타 센세이입니다. 예, 일본 제트로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표자가 UNDP에서 오셨는데요. 제가 죄송하게도 이름을 기억 못하지만 여기 있습니다. 아르테미 이스메스티에프 UNDP 한국 전략 정책가입니다. 예. 그리고 옆이 서울대학교 아세아 센터 아세아 연구소죠. 아세아 연구소에 있는 김성규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그리고 옆이 서울대 국제대학원의 김태균 교수님 모셨습니다. 예. 참고로 저는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있는데요. 제가 꼭 한마디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젠더 밸런스가 깨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요. 제가 당연히 인정하는데요. 절대로 인텐션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오기로 한 중국 농업대학에 베이징에 있는 농업대학의 왕 교수님이 요새 중국이 학자들을 외국 나가는 걸 엄격하게 통제합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당에 올린 문서가 안 돼가지고 못 오셔서 또 여성 발표자가 못 오셨고요. 다른 이유는 또 토론자도 모시기로 한 분들이 개인적으로 못 오셨어요. 그래서 이건 정말 저희가 예상하지 않은 결과지 이 개발 세션 자체가 젠더 밸런스를 지키지 않으려고 한 건 아니다. 그리고 예. 사장님 중국에서 예. 중국분은 못 오셨지만 예. 중국을 아마 그래서 대표해서 그럼요. 지금 그 얘기 드리려고 했습니다. 예. 2010년에 10년 11년에 OECD 다크 가입하고 하이레벨 원조 총회 할 때 우리 한국의 개발협력을 진두지휘하셨던 외국의 개발협력국장을 하셨고요. 지금은 중국에서 공사 정부 박은하 우리 공사님 오셨습니다. 야, 제일 전문가인데 이렇게 오셔서
그 홍승태 그리고 저 우리 홍승목 그 대사님도 잠깐 일어나 주시죠. 소개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지금 제주에 국제개발협력센터장을 하고 계시고요. 고이카 이사를 역임하시고 또 외교부에서 대사 생활을 오래 하셨고요. 그래서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가 오셔서 사회자도 좀 약간 긴장이 많이 됩니다. 저 박수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세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먼저 그 김인 이사님한테 인사말을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코이카 방금 소개받은 국제협력단의 전략기획이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름은 거창한데 하는 일은 뭐 여러 가지 그 대외 관계하고 심부름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이 그 국제개발학회에서 이런 훌륭한 그 세미나를 하는데 저희가 스폰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넘게 이렇게 그 참여를 했고요. 다만 이제 그 저희 국제개발학회와 코이카는 정말 그 상생의 그 관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한국의 ODA를 조금이라도 발전될 수 있도록 그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그 작년 9월에 유엔 개발 정상회의에서 그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가 채택됐습니다. 그 SDG는 그 전에 MDG와는 달리 그 경제와 사회와 환경을 모두 아우르는 그리고 모든 그 전에 그 MDG가 정부가 리드하는 거였다면 이제는 정부뿐만이 아니라 민간과 또 학계와 그다음에 그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이 모두 함께하는 그러한 스킴으로 그런 걸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러면서 또한 중요한 게 그 정부의 재원만으로만 이 SDG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간의 그 재원과 그다음에 기술 그리고 또 민간의 참여가 굉장히 그 MOI 그러니까 이행 수단으로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민간의 참여 없이는 이 개발 목표를 달성할 수도 없고 또 개발 목표를 의미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우리 그 아시아에서 새롭게 한국과 중국과 일본의 ODA가 이 새로운 SDG 시대를 맞이해서 어떻게 개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 부분의 참여 확대 방안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모색을 하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여러 청중께서 오늘 그 세 나라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고 조금 더 이 SDG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이 민간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바로 발표가 시작될 텐데요. 여러분이 혹시 그 개발에서 프라이빗 섹터, 민간의 역할이나 민간의 활동에 대해서 조금 그 익숙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 세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들으시면 좀 재밌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갑자기 개발협력에서 프라이빗 섹터가 중요해졌냐?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은 프라이빗 섹터 자체가 독립적인 개발 주체이기 때문에 뭐 NGO나 재단이나 대학같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부가 그동안 ODA라는 예산을 지급하는 게 더 이상 재정 형편상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런 그 프라이빗 섹터 소위 민간 주체들을 끌어들이는 소위 그 이스트 파이낸셜 버든이라고 얘기하죠. 정부의 재정 압박을 좀 완화시키고 얼굴을 풀기 위해서 한다라는 이런 논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국가도 그렇고 파리 선언도 그렇고 NGO도 그렇고 다 책무성에 관한 어카운터빌리티에 관한 개발 활동을 할 때 왜냐하면 기업이라고 하는 건 우선적으로 자기의 그 사적 이익, 프라이빗 인터레스트를 추구하는데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인도주의적 지원 차원에서의 개발 협력의 정말 진정한 주체냐? 그런데 그거를 보장할 수 있는 책무성 기제가 있느냐? 근데 사실은 아직 기업은 그게 확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도대체 기업이 어떻게 이게 재정적인 소위 파이낸싱의 문제든 아니면 프로젝트 레벨에서의
그 사회적 공헌의 문제든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이 세 분의 입장이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그런 것들을 좀 찾아내시면서 들으면 훨씬 더 재밌게 들었지 않을까. 오늘 그 발표가 너무 좋은 게요. 저도 사전에 자료를 보고 많이 공부가 되겠다 생각한 게 지형이라든지 지금 이런 프라이빗 섹터와 개발협력에서 나타나는 랜드스케이프, 또 액터들의 규모, 그리고 가지고 있는 역할, 또 한계, 도전, 다양한 그 프라이빗 섹터에 대한 주제들을 이 세 분께서 다 터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기대를 가지고 저희가 발표를 들어도 좋지 않을까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 먼저 곽재선 교수님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그 발표자들은 이 PPT를 쏘시기 때문에 요 앞으로 가셔서 앉아 있다가 순서가 되면 나오시면 어떨까 합니다. 예, 곽 교수님 준비해 주십시오. 예, 손 한잔 따지고. 예. 뭐 한국말로 그냥 진행해도 되겠죠? 영어로 하세요. 아 영어로 해요? 예. 오케이. 그럼 스위치를 한국에서 영어로 띠디딕 돌리겠습니다. 예, 그저 박 교수님 영어가 굉장히 좋습니다. 아 왜 그러세요? 영어로 준비했다가 한국말로 하니까요. 맞습니다. Okay, I think I got 15 minutes. Sorry, it's going to be 10 minutes. I got this Yeah. count. Thank you. So 10 minutes. I just took the liberty of taking the session topic as my presentation topic, which is catalyzing private sector engage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As there is a time limit, I'll be very, very fast in delivering my presentation. My topic is divided into three parts. First, private sector engagement in development. What are the menus? What kind of engagement are you talking about? Second, I'll be focusing on two issues. First, financing source. What kind of sources are available? And what about delivery channels? Here's the menu. When you say private sector engagement in development cooperation, I think there are three branches. First axis is financing source. Second is the better use. Fourth is a delivery channel wise. We all know about this. We are short of money. There's a strong need for the infrastructure, from infrastructure development to the social needs, but available resources in the public sector is fairly limited. And also, we talk a lot these days about the mobilizing private firms,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funding, but this is really very small. And I don't think it's going to be exploded in the near future. So we are facing a challenge. So without private sector involvement, it will be very difficult to reach our development goals. Second, it should be volume is not just an issue, but the quality is an issue. So one main alternative in the private sector for the shortage of the financing is always foreign direct investment from the companies. So you establish your own operation, set up the company, employ people, establish a value chain, and then you naturally contribute it to the targeting country. That's the assumption. However, currently the investment is becoming increasingly short-term. The movement global capital is biased towards the developed world. Yeah, we encourage our companies to invest more in the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they seem to have more opportunities in the first world. So you look at those figures, and then developing countries don't seem to have much of a chance these days in attracting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also, even if there are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they are concentrated. For instance, in Africa, Egypt, Nigeria, South Africa, they took most of the chunks. What about Malawi? What about Rwanda? And I don't think they have any chance to host any textile and garment producers from Korea. So we are facing the quality issue as well. And finally, delivery channel should be more effective or more efficient. So I will discuss a little bit about the development consulting ecosystem in the final part of my presentation. So mainly, I'll be touching briefly financing source issue and delivery channel issue in my presentations. Okay, beyond volume.
This is global trend. Usually we discuss a lot. So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an alternative as it skyrocketed in the 21st century. Meanwhile, the net ODA has been stagnant for many, many years. So in terms of projection, we don't have much of a hope from the public sector in terms of the volume. This is the usual midterm exam question for my students. I just cast this table to the students and analyze this. What you see from this table is actually a breakdown of the OECD donor flows to developing countries. So from Australia, Austria, Belgium, Canada, and to other parts, other countries. Yep. And also disbursement is divided into certain parts. First, number one is ODA. And second is other official flow, OOF. Third is grant by private voluntary agencies, NGOs, churches. And number four is actually private flows and market terms. So when we discuss about private sector finance, we mainly discuss about this. So if you compare the ODA disbursement and the total disbursement, you will see how each countries are differentiated in terms of their portfolio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disbursements. Some are very good in public, some are good in private. Usually, let me give some examples. Nordic countries like Norway is forerunner in the ODA disbursement in terms of volume and the GNI for ODA GNI ratio. However, in terms of private sector, there's hardly any. So we have not much of a change in terms of the whole disbursement. But however, Asian countries, Japan and Korea, we have shown remarkable private sector involvement in terms of flows. So if you combine the private funding and public funding together, their ODA GNI ratio turns from, in case of Japan, 0.19% to 0.84%. In terms of Korea, 0.13% to 0.74%. So we are reaching towards Nordic level. So if you consider the private sector. However, we have to be very, very careful about this figure because, as I mentioned, not every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necessarily effective in creating employment and reviving the local economy. Also, that includes portfolio investment. Look at the figure in the United Kingdom. United Kingdom figure doesn't include any foreign direct investment. However, huge amount of money is invested in the capital market. Capital market, basically, you invest in the stock market. If you own a lot of money, you just take the money out of the country. So it's not that much promising. So if you look into the table, you have to be very, very careful. So if I will give this to you, so bring it home and analyze, you will find some interesting differentiation among those members. Let's get back to Korea. This is our usual figure. ODA, in terms of ODA flows, we are a toddler, and we will be the toddler in the future. So Korea is located here. GNI ratio is small, and total volume is small. However, in terms of global business world, we are not the leading country yet, but Korea has become a middle power as we located here in terms of net disbursement volume and the GNI ODA ratio, as I mentioned before, or GNI disbursement ratio. What are the alternatives? I mean, I will show the two things. First is the development finance, as finance has been viewed as a challenge in many surveys. This is a current architecture that our government is planning, and also many European and North American governments are undertaking. So basically, this is a traditional, like a concessional loan, but you mobilize your financial resources from the private financing market, and as the financing cost is higher, that there is to mitigate the risk of a higher interest rate, there is an interest subsidy by the government, so that you keep the condition better than the market terms. So that is the basic logic of the development finance. The art of the development finance is there's very high leverage rate. So your public funding can create 7 times more than your actual size in the market terms. So the question is, can Korea do it as the Europeans do? So that is the question. This is a Danida case. The Danish government, they combine this development financing loan and
grant ODA together. So they got more structured and package support these days. What about ODA alliance with the CSR? I think you've seen a lot of those kind of combinations between the company CSRs and public funding, foreign aid. They put together and they undertake a alliance project altogether. USAID is a creator. They've been undertaking this for about 15 years, and then followed by Germans, Swedish, and finally Koreans. And we have increased a lot of this kind of alliances between our foreign aid funding and the public private sector companies, CSRs. So this will move on, but you will see the amount of disbursement is written in won. So it is like 4,413 million won, 54억. Okay, still the very small amount of money, for about roughly 5 billion won. I've undertaken a little bit of survey about the company from the company people who has experience in partnering with KOICA in their CSRs. There are huge benefits as being a partner with KOICA. KOICA is a leverage to approach partner countries. So if you are a company, especially if you're a small company, it's very difficult to approach to the developing country partners. But with the KOICA logo, KOICA brand, it's much more accessible. So network building and ultimately helped in business as well. And also, okay, this was very useful for internal decision making. Surprisingly, the company has very complex governance and decision making structure. So if you are CSR director, you mobilize successfully funding and partnership with KOICA, and that will further facilitate your activities inside the company. These are the benefits. Issues, still there is a huge bureaucracy and high administrative cost, and the future task means we have to build the trust between public and private, and also result management skills of KOICA is not properly channeled to the companies yet. So companies modalities and KOICA modalities is still different. So how to shorten, how to mitigate the risk of this gap is the key for the success in the future. This is very sad to say that Danish government abolished the business partnership program recently. The reason is this: they couldn't find any sufficient impact on employment and sustainable growth in the countries. Instead, they ended up promoting their companies commercially in the developing countries. I think this has some implication for us as well. Finally, very brief in terms of delivery channel. This is a little like a menu of usual suspects in the delivery channel stakeholders in the global consultings. Some are profit, some are non-profit, some are knowledge-based, some are field-oriented. So can you identify some of them? For instance, Chemonics is the world's largest development consulting firm. Their net annual revenue is about $7 billion. Surprisingly high. Wow, and also there's some platform cases. You know, the Rainforest Alliance, this is private sector NGO, but in every pack of coffee, they put the logo of this green frog to certify that this product is produced in a sustainable way. And also there is another platform called IBECA that is a e-learning platform for the global education,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for us. And also Success Alliance, this is also the public-private sector alliance, and for the sustainable cocoa enterprise solution for stakeholders. So a lot of stakeholders, they're participating in this alliance. Surprisingly, this was initiated by a small NGO, relatively small NGO in Washington, D.C., and they successfully contacted all those stakeholders, they put them together, and they find a very marketable instrument and facility as for the Cacao Alliance. So there are many interesting initiatives in this world, for they are evolving,
And I think Asian firms, Asian also public sector should participate in this kind of alliance mechanism for more effectiveness. So until now, we have discussed a lot on how to catalyze private sector engagement for development. However, I think we'd better think about this, how to catalyze public sector engagement for private sector development in this world. Thank you very much indeed. 네, 곽재선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사실은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제기하셨는데 프라이빗 섹터가 어떻게 그 개발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느냐. 뭐 다양하겠죠. 그 파이낸싱 부분, 인프라스트럭처 파이낸싱이라든지 그 CSR 프로그램도 있고 또 이노베이션도 있고 또 테크놀로지도 있고 그런데 한국의 경우는 그 모델리티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지에 관한 모델리티 갭 때문에 사실은 55억 정도 수준에서의 그 CSR 수준에서의 PPP 사업 정도다라고 말씀을 어떻게 보면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야마가타 선생님이 얘기한 일본의 경우는 다시 이게 인프라스트럭처를 위한 그 블렌딩, 그 혼합금융 수준까지 올라가는 새로운 형태의 민간 협력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한국하고는 한번 비교를 해서 우리 저 일본 야마가타 선생님의 발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Thank you, Professor Son, for introduction. While Professor Kwak's presentation was very, very comprehensive and deep in details, my scope is limited to the context on Japan's and the recent development on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going on in my country. Just for information, this is a photo I took in Vietnam of the bridge financed by Japan's ODA. And let me talk a little bit about my capacity. I'm the Vice President of Japan Societ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which is a counterpart association of KAIDEC. And I'm a researcher of the Institute of Developing Economies as well. Let me see. No. Yeah. Oh, okay. And again, I'm now here as a scholar. Do not represent anything, any association. Then my talk is constructed in the following way. Now, after some introduction, I would talk about Japan's PPP in the context of ODA. Then number 3, I would talk beyond ODA context of PPP. Then number 4 is reflection of myself on this trend. Then number 5 will conclude the presentation. I'm an economist and sometimes being involved in the activities of Japan's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o that through the experience I have chances to visit Japan's ODA sites in many countries, including Africa and Asia. From those experiences, I would talk about the PPP in the context of Japan's ODA. Then there is a great change in development in Japan's international cooperation, which was taking over a new charter, which is called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of previous old ODA Charter. New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covers wider fields and covers wider contributors, including public sector as well as private sector. In fact,
the new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which was stipulated in February last year, covers the importance of PPP. Then number two, Japanese national interest is spelled out in the charter for the first time in Japan's ODA history. Then number three, government of Japan is characterized as a catalyst rather than driving force. So those are the new feature of new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Then the development cooperation. Oh, I'm sorry, I'm not familiar with how to use this. Okay, this one. Okay, then. Development cooperation is wider concept than ODA, and let me show how wide it is. Oh, no. No. Okay. ODA covers only assistance between the government of Japan and developing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he new concept of development cooperation covers assistance from the government of Japan to middle and high-income country if necessary, in the case that, for example, security issues are around. And Japanese SMEs are also covered in the concept of development cooperation. In terms of contributor, not only the government of Japan, but also other affiliated partners. And affiliated partners include private sectors and local governments and NGOs. So in such a way, both with respect to contributor as well as the recipient, the concepts of cooperation is expanded in the new development cooperation charter. So this is the background of promotion of PPP in Japan. Then let me talk a little bit about PPP beyond ODA, covering both ODA and non-ODA activities connecting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one key initiative which was released last year, May last year, was known as 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 This initiative covers both ODA and non-ODA. And in my understanding, this was inspired by the China's activism, which resulted in AIIB and One Belt, One Road concept. Then this partnership covers collaboration with Asian Development Bank and some other issues which would, I will talk shortly. Then secondly, collaboration. Before saying that, 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 covers only Asia. And this one, the second one, covers Latin America. And method is collaboration with another 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known as Inter-American Development Bank. Japan secure a certain ceiling on research, certain ceiling on the lending loan in the bank. And as long as I know, since right now, at present, G7 summit is taking place in
Japan, then the Prime Minister Abe might talk more about development of this partnership. Okay, now let me talk a little bit more about the 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 Firstly, ODA part. Japan would increase infrastructure-related ODA to Asia. Then the target is 110 billion US dollar in 5 years. Then under this partnership, JICA is become more active to invest in special purpose companies. Special purpose companies would administer PPP project. Then number 2, collaboration with the Asian Development Bank is elaborated in the form of raising another ceiling of lending of ADC, lending capacity of an ADB through the assistance of Japan. And then number 3 is non-ODA item. Japan Bank for International Cooperation, which is supposed to help Japanese firms going abroad, investing and working abroad. Then in the past, the conditions on JBIC's loan was very strict, so that 100% guarantee by the government of recipients was requested. However, such requirement is now taken away. At the same time, not only pure, genuine Japanese company, but also overseas subsidiary are also covered by this scheme. So this is one of elaboration of partnership for quality infrastructure in the context of non-ODA PPP. Then now turn to my comments. Before doing that, let me characterize Japan's ODA with the terminology of package aid. One of the features of Japan's aid is package aid. Package aid implies that various modality of Japanese assistance as well as various Japanese projects are likely to be integrated and granted. The reason is that the typical Japanese are not good at communicating in English, so that working together among Japanese is very convenient. So that this is a hospital built by Japan, and technical cooperation was also given by Japanese expert. Then another example is in the airport in Vietnam, Hanoi, which was built by Japan and now even operated by the same company. So such kind of package aid is a feature and feature of Japan's aid. Then the point is, whenever the government of Japan says PPP, whenever government of Japan promote PPP, what imply is Japanese public and Japanese private sector's partnership. It doesn't go beyond that. So that we might call, it might be like JPP rather than PPP. Then all the stakeholder in Japan assume that the PPP help to promote not only Japan's assistance but also Japanese economy. Okay.
So I'm not, in that sense, I'm not very much comfortable, 100% comfortable with this concept. Then, because nationalism of Japan, seems to be, to a certain extent, behind. So that now competition need not to be like without border, but the competition could be like Korea's business government association and the Japan's business government association. So I don't want to see such kind of results of PPP. So that's almost the end of my presentation. So the government of Japan seems to regard PPP as a painless way out to ease resource constraint. So that's a pity for me. So that's the end of my presentation. Thank you very much. 네, 야마가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하여튼 일본 경우는 결국 그 프라이빗 섹터가 인프라스트럭처를 어떻게 중점적으로 가느냐, 그 중에서도 그 패키지 에이드라는 새로운 그 링크, 건설부터 운영까지 들어가는 이러한 그 특이한 점을 보여줬다고 보입니다. 그 심지어 이제 하이 리스크 프로파일에서 그 개런티가 없는 데까지도 2 빌리언 정도를 만들어낼 정도로 공격적으로 일본은 시작하고 있다라는 게 특징적으로 보이는데요. 중국 얘기를 좀 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중국 학자가 못 와서 또 그걸 또 훨씬 더 우리 보완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그 UNDP에서 오신 그 전문가분입니다.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예. 작동하지 않는데. Okay, then let me speak without. Yeah. Oh, right. You have, Yeah. yeah. Just take your time. It's all right. But thank you very much for the introduction, Chair. I think I can also speak without the PowerPoint presentation. Apologies, first of all, that just like other presenters, I'm going to speak English, despite the fact that it's my 5th year in Korea. And I'm really happy to be here at the Jeju Forum. It's my 3rd time at the Jeju Forum, and I really came to appreciate it as a platform for discussion and a platform for reflection. And I think that this argument that we are about to address at this session is actually an argument which requires a lot of reflection, because there are more questions than answers. I was at one of the previous sessions, so when there was a presentation that was less interesting than the presentations that we heard at this one, I was browsing my Twitter feed, and I found an article which was called Unholy Alliance. It was talking about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5 big international donors, including foundations as well as the donor organizations, with private entities for promotion of corporate agenda in agriculture, basically favoring big commercial agriculture and not the small holder agriculture. I think that the important question that all of us should be asking when we approach the subject of engagement and catalyzing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is what is our purpose of engagement in the private sector, and why do we need to catalyze it, and where can it add value to such an extent that it can do things better than the public entities.
For this reason, I wanted to talk about what we call the inclusive business models. The models that include the poor people as suppliers, as customers, and in different other way, and the models that at the same time address various other areas related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framework. Just a second, let me try once again to see if the presentation is there. I think, okay, it's not there yet, but in talking about the inclusive business and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i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well, let me start by saying I think all the previous speakers already spoke about the fact that the governments alone cannot deliver on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private sector will definitely have a crucial role to play in eradicating poverty, in reducing inequality, and in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The SDGs, of course, are not only about financing, but I think the figures related to financing tell a story in a very vivid way. At the global level, the estimates for the total investment needs in SDG-related sectors have been at 5 to 7 trillion US dollar per year. The total investment in developing countries alone, estimated by the UNCTAD, is about 3.3 to 4.5 trillion per year. So these estimates obviously point out to an enormous challenge of financing and meeting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SDGs were finalized 3 years ago. After 3 years of discussion, they were finalized last year. But the discussion started 3 years ago, and with obviously all the governments, but also with all sectors of society actively participating. Private sector was a very important stakeholder in these discussions. And last year, PricewaterhouseCoopers conducted a survey that looked at the level of business awareness of the SDGs. So it found that about 92% of people surveyed in the business community were aware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It compares to 32% of public in large. And about 71% of businesses were saying that they were already planning how to respond to the new global agenda. At the same time, only 13% of businesses said that they had tools in their disposal for addressing the SDGs. I think that the results of the survey vividly show that there is a business case for the businesses to work on the SDGs and to align their business model to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And I think that there are some important factors that support this statement. And the first is, of course, there is a global consumer demand for the products that are environmentally friendly, and those entrepreneurs who venture into these new markets and opportunities early on can reap rewards. There was one survey among consumers that produced a result that about 55% of online consumers surveyed from 60 countries around the world would pay more for products and services that are provided by companies that show commitment to positive social and environmental impact. Many companies have already initiated inclusive business models that include commercially viable products and services
which at the same time improve lives of poor people around the world. We in UNDP clearly see it in the increase of participation of companies in the programs such as the Business Call to Action, a program where companies themselves come and volunteer and make the pledges to develop similar models. There is also increased financing available for sustainable investment, and for example, well, until recently, we know that there has been a very big problem of the vast areas of the tropical forest routinely cleaned by the producers of palm oil. Well, now the consortium of the palm oil producers that represents over 90% of the market said that it had a clear commitment of removing deforestation from the supply chain by 2020. Well, basically the message is very clear that you know, you don't need to bother deforesting, because even if you do, there would be no market for the products that are produced on this basis. And now, I mean, let me come briefly to the definition of what inclusive business means, and we try to define it as a business that aim integrating people living in poverty into both demand and supply sides of the value chain. Through inclusive business models, low-income people not only gain access to affordable goods and services, such as education, healthcare, and sanitation. It's also a way of better livelihood opportunities, and it's a way of empowerment of disadvantaged people in individually as well as commercially. There is one definition that has been recently adopted by the G20. Professor Yamagata just highlighted the G7 summit. Well, and G20 is also an important forum that looks into the issues of engagement of the private sector and how to make this engagement of the private sector right. I will not go into the detail of the definition because I have very limited time. Let me maybe concentrate on a few examples, because Professor Kim asked me to tell what we do in this region to promote inclusive business, and I wanted also through this to show what organizations like the one I represent what they can offer in the area of private sector engagement. We have a long history of work in Japan, and in Japan, obviously the work concentrated on engagement of big conglomerates, and it started from sharing international good practices of positive change that businesses make through the right business models. Now it also was broadened to promotion of global programs such as the Business Call to Action that I just mentioned, with a number of Japanese companies joining it and making voluntary pledges in relation to development of inclusive business models. It also extended to conducting of the feasibility studies. In a number of cases, we supported the feasibility studies of Japanese companies' potential contribution, mostly related to different technological solutions in various countries. Now, with regards to the work that we do in Korea, UNDP partnered with the network called
MISC, Merry Year Social Company, and became one of the founding members of the inclusive business community in Korea. The inclusive business community so far included members from different social enterprises. But it was extremely impressive to see a number of social entrepreneurs here in Korea already structuring their business models around concret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The objective obviously would be on how to promote further engagement by the bigger companies as well. In China, UNDP recently established a private sector advisory board that brings together some of China's most influential businesses across different industries and sectors to provide insight on how to mobilize resources and assist in the promotion of the SDGs, which is a great example of collaboration between international organization,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At the previous session, one of the speakers actually called to consider regional approaches with a bit of salt. There are limits to the how we can analyze different things regionally. So obviously here in Northeast Asia, the countries have some similarities, but a lot of differences as well. So it would be very difficult to draw some, let's say, overarching conclusions for Northeast Asia and how ODA should be engaging the businesses. But I would like to still make a number of comments. One of the important things is that the official development cooperation in countries of the region is growing, whereas in a lot of countries it reached its plateau. So I do agree that some countries still represent toddlers, but I think they represent quite impressive toddlers when you look at it, particularly with regards to the political weight that they are gaining quite significantly. The other issue that I wanted to highlight, some time ago I participated in the program called Asian Approaches for Development Cooperation. The program tried to highlight the fact that this is the first time in the history of development cooperation when the world is looking for trends, not to the European countries, but it looks to the Asian countries as basically a trendsetter. I know some of you, Ambassador Park was an active participant as well as the promoter of the program, and I think that the engagement of the business and such issue as promotion of inclusive business model is one of the issues that where good practices are simply not available, and cut and paste approach would not work. It requires a lot of blue sky thinking, and in this sense the countries in Northeast Asia that are still working on their business model in development cooperation can make a significant difference.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attention. 저 미스터 이스메스티에프 씨가 굉장히 그 좀 특이한 그 민간 영역의 프라이빗 섹터가 개발 협력에 참여하는 하나의 굉장히 그 독특한 모델리티입니다. 그 인클루시브 비즈니스라는 그 포용적 비즈니스. 그러니까 가장 그 바텀 오브 피라미드라고 그 빈곤층, 최빈층을 기업의 밸류 체인의 생산자, 유통, 판매, 소비 밸류 체인 속으로 끌어들여서 그분들로 하여금 소득을 증대하고 살 수 있게 하는, 사실은 코이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추구하는 이 인클루시브 비즈니스를 그 프라이빗 섹터의 하나의 중요한 모델리티로 UNDP가 정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을 보여줬습니다. 역시 그러나 그 세 나라가 노스이스트 그 국가들이 어떤 코머널리티,
공통점을 찾아내기는 굉장히 쉽지 않았다는 말씀도 같이 드려주는데요. 이 세 분의 발표에 대해서 이제 그 두 분의 토론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부탁드릴 일이 그 플로어에서도 지금 제가 뵙기에는 뭔가 좀 얘기를 하셔야 되겠다는 분들이 꽤 계시고 저희가 듣고 싶기 때문에요. 토론을 5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예, 그 김성희 교수님부터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예, 소개받은 그 김성규입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 있고요. 그 일단 그 사회자분도 말씀해 주셨지만 세 가지 주제를 이렇게 뭐 통합적으로 토론하는 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그 일본의 개발 협력 사업에서의 민간 기업 참여 촉진, 그러니까 PPP 말씀을 좀 하셨고, 그리고 이제 그 한국 이제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런 어떤 그 민간 기업 참여 촉진 메커니즘하고 뭐 메커니즘의 측면에서 어떤 이제 그 차이점이 있는가, 그리고 그 차이점 속에서 향후 전망은 뭐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가, 그런 질문을 좀 스스로 했습니다. 그 발표자를 보면서 그런 전제로 몇 가지 이제 코멘트를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코멘트는 그 왜 민간 부분 혹은 이제 민간 기업의 참여 촉진을 이렇게 그 중요한 화두를 꺼내느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흔히 얘기되는 게 이제 우리 곽재현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개발 재원의 확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굉장히 강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재정 지출의 어떤 효율화나 합리화, 그리고 어떤 그 개발 협력 운영 사업의 전문성 확보라든가 어떤 모니터링에 의한 투명성, 그리고 뭐 사업 범위의 다양화 확대 뭐 이런 것도 이제 강조될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것도 이제 뭐 많이 얘기되고 있고 설득력 있는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이해관계가, 그러니까 어떤 그 지금 이제 그 민간 기업의 촉진에서 올 수 있는 어드밴티지가 어떤 그 이해관계들이 서로 공적 부분과 민간 기업의 이해관계가 서로 조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좀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민간 부분의 참여의 필요성을 다소 이제 공적 부분, 그동안 개발 원조를 수행해 왔던 주체 시각에서 좀 계속 바라보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PPP를 통한 개발 지원의 확대, 이를 통한 인프라스트럭처의 어떤 지원, 이런 것들이 강조되는 것들이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지지 않는가. 그런 이제 질문을 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간 부분에서는 그러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 PPP에서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 개도국 진출했을 때 어떤 그 사업의 리스크의 감소라든가 이제 국가 간 어떤 사업 보증을 통해서죠. 그리고 뭐 이미지 개선을 얘기하는 이제 측면도 있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요인들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요인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하는 어떤 질문들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러한 질문들은 그 공공하고 민간 부분이 어떤 그 역할과 그리고 궁극적으로 가려고 하는 목표의 측면에서 각자의 어떤 독자성, 그러니까 또 뭐 독립성이나 고유성 뭐 이런 것과 관련이 되는데요. 이것과 어떤 상호의 어떤 그 서로의 어떤 뭐 조화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이게 좀 그 병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근본적인 질문을 좀 던지고 싶고요. 두 번째 코멘트와 질문은 이제 형태의 측면입니다. 민간 기업을 끌어들이는, 그러니까 민간 기업의 참여를 촉진시키는 기제로서 이제 주로 PPP를 얘기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뭐 이론의 여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발 협력에서 PPP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고요. 민간 부분이라고 하는 영역이 뭐 민간 기업에 한정되지 않는다면 이미 많이 이루어져 왔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왜 계속 강조되고 이러한 어떤 중요성에 대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게 긍정적인 어떤 모델들이 어떤 것이 있을까 고민하게 만드는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개발협력 사업의 어떤 그 프로세스에서 초기 단계에서 어떤 그 파트너 간, 그러니까 프라이빗 섹터하고 퍼블릭 섹터 간의 어떤 그 이해관계의 명확한 사전 조율이 이제 좀 미흡한 것에서 비롯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반대 이제 이거에 대한 어떤 좀 그 다른 사례로서 이제 독일의 어떤 그 초기 파트너십 형성 모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시간 관계상 이것은 넘어가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30초만 얘기해 주시죠. 예, 그럼 20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부족하다는 자꾸 그런 좀 프레스가 있어가지고요. 일단 그 독일의 어떤 그 관심 부분은 이제 환경이나 녹색 기후 변화 같은 이제 신성장 동력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무역 활성화나 중소기업 개발, 기술 혁신, 뭐 금융 접근성화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민간 협력에서 이제 좀 다뤄지는 부분인데, 특징적인 것은 이제 제가 이제 그 뭐 좀 그 파악한 바로는 이게 이제 초기 어떤 사업 초기부터 어떤 재정 분담이라든가 어떤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어떤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이 동등한 주체로서, 즉 어떤 그
공공 부분의 어떤 독일 같은 경우 GIG죠. GIG가 어떤 실행의 주체고 보조금이나 어떤 그 지원금을 통해서 민간 부분을 지원하는 형태가 아닌 어떤 초기 단계부터 각 부분의 장점을 활용한 파트너십 형성, 그야말로 이제 파트너십 형성을 지향하고 있다. 그런 점에서도 이제 하나의 특징적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민간 부분의 참여 사업이 이것이 어떤 뭐 민간의 어떤 재원을 끌어들이거나 혹은 사업의 어떤 그 효과성이라고 하는 그 수치상에 그것을 지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과정과 결과로서 어떤 수원국 국민들의 어떤 교육 훈련 기회 확대라든가 환경 친화적 기술 도입이라든가 혹은 뭐 직업 훈련 같은 경우는 노동의 안정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유도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초기 단계에서부터.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뭐 여러 가지 부문에서 이제 GIG가 강점을 가지는데 예를 들면 직훈 같은 경우에도 뭐 개도국 니즈에 부합한 노동시장을 분석한 어떤 노동시장 연계형 어떤 그 솔루션들이 제공되는 것들이 민관 협력의 어떤 초기 세팅 단계에서부터 기획이 된다. 뭐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그 이제 지향점입니다. 지금 이제 개발 협력에서 이제 민간 부분의 어떤 참여의 촉진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계속 말씀을 했고 뭐 한국 뭐 일본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이 사업의 지향점이 어디 있는가의 이제 문제인데요. 세 번째 발표해 주신 UNDP에서 발표해 주신 어떤 포용성 문제가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인클루시브한 혹은 이제 프로푸어죠. 그러니까 빈곤층을 어떤 좀 타겟으로 어떤 그로스라고 하는 개념들이 그러니까 민간 어떤 협력에 들어가야 되고요. 두 번째 부분은 개도국 내의 어떤 민간 부문, 개도국 내 민간 기업 주체 참여를 유도하고 있는가 이 PPP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뭐 2000년대 이후에 많은 이제 뭐 그 공여 기관들의 반성과 어떤 뭐 전략의 어떤 전환은 있었지만 그 전에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그 민간 기업이 개도국에 진출할 것인가 그에 맞는 기업 환경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좀 포커싱이 돼 있다면 이제는 어떤 그 개도국의 어떤 그 입장에서 역량 개발이라든가 어떤 개도국 내에 어떤 민간 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라고 하는 관점들 이런 것들이 이제 좀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얘기하는 것은 이제 그 스웨덴에서 이제 거기까지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얘기하는 건데요. 그 개도국 내 어떤 빈곤층을 위한 어떤 그 마켓 형성 이런 것들이 이제 강조되고 있습니다. 자, 뭐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그 이제 개발 지형에서의 프라이빗 섹터는 1시간 20분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런 세션이 한 몇 개 정도 계속 하루 종일 해도 얘기를 더 할 수 있는 주제인데요. 김태형 교수님 저 뒤내 죄송하지만 3분 내로 좀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예. 임팩트 있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옆에 보니까 엄청나게 준비하셨네요. 저는 준비를 많이 안 해서 4분이면 충분합니다. 세 가지 observation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는 리스크 매니지먼트인데 결국은 이제 프라이빗 섹터가 들어온다 한다면 리스크를 어떻게 컨트롤할 것이냐. 만약에 그 사업이 실패한다면은 프라이빗 섹터가 리스폰시빌리티를 질 거냐. 그건 정부가 질 것이냐. 과연 그런 일종의 그 책무성 문제랑도 연결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카운티빌리티 문제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세 분이 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듣고 싶고요. 특히 아까 곽지성 교수 말씀하실 때 스테이크홀더가 더 늘어난다고 하셨는데 스테이크홀더가 늘어날수록 어카운티빌리티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이제 퍼블릭 굿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공공재를 저희가 준다고 그러니까 ODA를 통해서 공공재를 나눠준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과연 프라이빗 섹터가 들어온다면 공공재가 될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그 아까 JP, JPP 그 결국은 타이드에이드 아닌가 100%. 그 나라 기업이 들어가서 활동을 하는 건데 이런 구속성 원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또 하나의 큰 난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그냥 3분만 쓰라고 하셔서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면 좀 더 크게 보면 한중일이 결국은 민간 협력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계속 경쟁 체제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기업이 진출해서 교두보 확보를 위해서 뭔가 민간 협력을 전략화한다, 정치화한다. 이럴 경우에는 3국이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경쟁. 결국은 동북아시아에서 하는 원조들은 다 일종의 민간 협력을 전력화한다. 이런 식의 이미지가 이게 다른 이제 개도국들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아베 신조가 이번에 그 200빌리언 US 달러를 한다고 했거든요. 뭐 쉽빌딩이나 하이스피드나 인프라스트럭처 그쪽으로 이제 하겠다고 G7에서 얘기할 거고, 그 중국은 잘 아시다시피 1대1로가 있고요. 그리고 한국도 이제 뉴 브랜드 네임이 있잖아요. 코리안 에이드라는 얘기를 하면서 물론 그게 다 민간 협력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각 국가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브랜드 네임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근데 앞으로 동북아 삼국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가를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망에 대해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정말 시간이 너무 없어갖고 아쉬운데요. 그 발표자 선생님들은 1분씩 그저 요걸 가장 임팩트 있게 좀 대답을 해주시고요. 그러나 지금 플로어에서 혹시라도 이런 질문은 발표자나 토론자 선생님들께 꼭 한마디는 좀 던지고 싶은 분 혹시 계신지요? 감사합니다. 안 계십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사실은 오늘 제가 좀 토론자나 발표자는 안 오셨지만 여기 오신 방은하 국장님이 그 2011년에 그 원조 효과성에서 개발 효과성으로 그 패러다임을 바꿔가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아키텍트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 지형이 2016년이 되면서 이제 개발 재원이라는 큰 다른 지형이 들어왔는데 오늘 그 토론을 보시면서 느끼시는 점 어떻게 좀 간단하게 코멘트 주실 수가 있을까요? 예. 예, 이럴 때 모여서 한마디 듣는 게 저는 예. 이제 개발 커뮤니티를 상당히 오랜 기간 3년이나 떠나 있던 사람한테 갑자기 이렇게 마이크를 주시니까 손익상 교수님 저를 굉장히 당황하게 만드시고요. 3년간 제가 이 팔로우하지 못했던 것들을 오늘 세션에 들어와서 조금 팔로우하려고 제가 이 베네핏을 받으려고 여기 왔는데 하여튼 저한테 마이크를 주시니까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또 여기 개발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 이번 기회에 다시 만나게 돼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요즘 제가 이제 개발 이슈를 계속 팔로우 해오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2011년에 우리 한국에서 부산에서 개발 원조 총회를 하면서 우리가 가졌던 어떤 앰비션 모든 그 스테이크 홀더들을 다 시너지를 모아서 정말 그 개도국의 디벨롭먼트라는 임팩을 만들어서 경제 발전, 사회 발전이 해퍼닝 하도록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런 그 야심을 가지고 저희가 부산 개발 원조 총회를 했고 거기에 이제 선진국, 뭐 개도국, 신흥국 해서 프라이빗 섹터, 아카데미아, NGO 전부 모여가지고 새로운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를 하고 새로운 비전을 내고 새로운 파트너십을 만들자라는 이제 아주 그 플랫폼을 이제 그 창설을 시켰는데. 그 이후에 조금 그런 우리 그 개발에 대한 어떤 열의 그리고 개발을 함께 이루어 나가자라는 어떤 국제사회의 그런 그 에너지 이런 것들이 요즘 조금 침체되어 가지 않나라는 느낌을 제가 조금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기 프라이빗 섹터들은 또 뭘 할 수 있을지, 또 PPP는 어떻게 할지, 왜 그동안 PPP라든지 프라이빗 섹터의 실질적인 그 개발 협력에서 임팩이 안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오늘 조금 말씀하시는 걸 듣고 지난 그 11년에 전 세계가 모여서 했던 것들이 오히려 그 SDG를 하면서 더 힘을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좀 더 우리가 처한 한계 상황에 대해서 더 많은 지금 현실적인 인식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조금 프러스트레이션 같은 거를 오늘 세션에서 조금 느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라이빗 섹터라는 것이 이제 우리 퍼블릭 섹터의 굿 파트너이기도 하지만 프라이빗 섹터가 제대로 된 그런 그 기업 활동을 한다면은 꼭 이 개발 협력이라는 이 세팅을 벗어나서 그 커뮤니티의 인트레스트에 부합하는 기업 활동을 한다면 그것 자체가 그 나라의 사회와 경제에 임팩을 가져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라이빗 퍼블릭 그 파트너십 그것도 중요하지만 프라이빗 섹터가 제대로 된 기업 활동을 해서 그 현지에서 사회 경제 발전에 임팩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아마 많은 기업들이 그런 기업 윤리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또 인클루시브하게 기업 경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글로벌 밸류 체인에서 소외 계층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기업 철학에 넣고 기업의 운영 방식에 넣는 것이 사실 프라이빗 섹터가 가장 효과적으로
개발 협력에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것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정말 죄송하지만 시간 매니지가 이렇게 됐으니까 1분에 꼭 하고 싶었던 얘기 말씀만 좀 I'll be 해주십시오. very fast in 1 minute, but so that's why I'm speaking in Korean. I'll buy you lunch, by the way, later. Okay. 정말 좋은 코멘트를 해주셨는데요. 뭐 이거 다 답하자면 10분이 걸릴 텐데 그러지 마시고요. 예, 한두 개만. 김성규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 독일 사례를 언급하신 게 사실은 정말 독일이 어떻게 마켓 베이스로 움직이냐가 ODA도 그렇고 프라이빗 섹터하고 얼라이언스도 그렇고 참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심지어는 시니어 봉사단 보내는 것도 그냥 중소기업에 보내요. 우리는 그냥 가버먼트에 보내잖아요. 중소기업에 보내가지고 일단 너희가 이 사람 좋으면은 나중에 너희가 직접 고용해라. 이렇게 해서 이제 마켓 베이스로 움직이는 걸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크홀더가 많아지면 김태균 교수님 어카운터빌리티 확실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이게 스테이크홀더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아웃소싱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펑션을 스페셜라이즈 펑션을 나눠서 아웃소싱을 하는데 얘네들이 못하거나 생산성이 떨어지면 그 다음에 비즈니스 기회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그 네트워크가 더욱더 공고하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한중일 간의 국제개발 협력에서 협력의 여지는 정말 크고요. 지금 이미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이 엄청나게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실 텐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이카 프로젝트를 지금 굉장히 많이 수행을 하고 있고요. 대부분의 자이카 프로젝트의 그 개발을 누가 하냐면 엔지니어링사나 일본의 종합산사, 컨설팅 이런 애들이 하는데 일본이 장기 불황 20년 겪는 동안에 수행단이 굉장히 약해졌어요. 쉽게 말하면 엔지니어링은 센데 건설사가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수행 기업하고 많이 파트너십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본 분들이 워낙 정확하고 깐깐하다는 저게 안 되겠죠? 네, 깐깐하시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근데 그건 우리 기업한테 좋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우리가 그 업스트림으로 앞으로 자꾸 올라가면 중국하고 협력할 여지도 굉장히 있다고 봐요. 앞으로도. 그래서 협력의 여지는 무한하다. 이렇게 봅니다. 저 이제 1분 동안 너무나 좋게 임팩트 있게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Mr. 야마가다-san. 예. Thank you. Let me make a comment to the question raised by Professor Kim Tae-gyun on risk management and accountability. The risk management should be written in the contract between the private sector and the public sector. And risk management is the area where the private sector is very much good at. So that the insurance company might participate in the business so that I think that risk management might be handled by private sector. Thank you. Thank you, Mr. Ismestiev. Yeah. Yeah. 1 minute. I'll try to be as brief. Addressing the comments from Professor Kim. Well, first of all, on the risk management, I wanted to complement what Professor Yamagata said. The way we develop the ODA world is extremely risk averse. Whereas the private sector comes from a totally different paradigm, it thrives in risks. And I think that the risk management issues need to be addressed jointly through the compromise. This is why I highlighted in my presentation the fact that here in the countries where ODA is still on the rise, you still have the opportunity of renegotiating the terms of the traditional risk aversion that usually comes with the ODA. With regards to the question related to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nd in order not to repeat usual points on how it's important to exchange knowledge and so on, I would also like to ask a question back on what are the international processes and international fora where all the very diverse Northeast Asian countries would feel comfortable. I think in 2011 we had the conviction that the GPDC that was born at the time would become this all-inclusive platform. I think the political reality then overtook some of the gains that Busan made, and it did not become this inclusive forum. But which one would be able to serve this purpose? I think here lies the answer. Yeah. Thank you very much. And 마지막으로 우리 김민 이사님께서 전체적으로 랩업하는 간단하게라도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리 회장님 인물을 저한테 예. 아닙니다. 예.
요즘 이제 SDG를 이렇게 공부하고 코이크가 좀 이제 연구를 하면서 결국 SDG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MY, 그러니까 Means of Implementation 중에 하나가 이제 이 PPP, 그러니까 프라이빗 섹터의 어떤 결합, 인클루시브 파트너십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역시 뭐 수단이기도 하지만 또 중요한 액터거든요. 이제는 이제 그 글로벌 거버넌스가 오로지 이제 그 그 내셔널 거버넌스에 의해서만, 그러니까 퍼블릭 거버넌스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못하고 이제는 이제 프라이빗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해지고 또 하나의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 한국에서도 어떤 시대에 따라서 정부가 정말 많은 일을 해야 될 때도 있지만 민간이 또 이 사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시대가 있듯이 지금의 SDG 시대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 세계를 경영하는 정부들의 힘이 좀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돈을 많이 갖고 있고 또 과학 기술과 엑스퍼티스를 갖고 있는 기업들이 이런 지구촌의 어떤 개발과 지속 가능한 어떤 발전을 위해서는 이 그 프라이빗 섹터의 권한도 주어지고 책임도 주어지는 그런 그 시대적 변화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이 퍼블릭 섹터가 프라이빗 섹터를 끌어들이느냐, 뭐 프라이빗 섹터가 퍼블릭 섹터를 이용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이게 같은 준위에서 같은 레벨에서 함께 지구촌의 서스테이너블 디벨롭먼트를 끌고 가는 하나의 키 플레이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요즘은 이제 그 짧게 해주시면 안 돼요. 단순히 기업이 어떤 재원을 끌어들이는 수단뿐만이 아니라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노하우와 엑스퍼티스를 이제 나누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SDG에서 강조하는 게 이제 과학 기술과 기업의 노하우입니다. 그래서 단지 이 그 퍼블릭 파트너십이라는 게 기업의 재원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한국에서도 이 기업의 참여는 결국은 이 SDG를 달성하기 위한 파트너를 다시 그 활성화하자는 그런 얘기로 우리가 개념을 갖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좀 서둘러서 죄송한데요.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 정리하겠습니다. SDG에서 프라이빗 섹터가 나오는 골이 구체적으로 타겟까지 4개입니다. 골 7, 골 8, 골 12, 골 17 뭐냐면 이코노믹 그로스, 그다음에 인더스트리얼리제이션, 또 세 번째는 그 서스테이너블 프로덕션 앤 컨섬션, 마지막으로는 17에는 이제 개발 재원과 테크놀로지 부분.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프라이빗 섹터가 개발 협력에 들어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외도 오와는 이제 더 이상 논쟁을 하기가 어려워졌고, 들어온다면 어떻게 들어오냐. 그렇다면 아까 박은하 대사님 얘기한 것처럼 개발 효과성을 위해서 SDG가 제안하고 있는 다양한 타겟들을 어떻게 수렴하면서 프라이빗 섹터가 중요한 활동가 될 것인가, 이게 향후 우리가 또 15년 동안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될 좋은 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주제, 오늘 발표도 너무 죄송합니다. 주최자인데 발표 너무 좋았습니다. 토론도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앉아주셔서 고맙고요. 1시간 30분 정말 여러분하고 좋은 시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아유.